안녕하세요. 이번 반 수업 진행은 이론 정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지에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 반은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보시면 작년 기출 문제 두 문제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프린트물의 1번 그림은 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글루타치온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글루타치온은 기역, 글루탐산, 그리고 글라이신으로 이루어진 트리펩타이드로서 생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분조이다. 아미노산에 대해서 3글자로 된 약자에 대한 것은 외우기를 바랍니다. 문제에서도 이제는 3글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것은 그냥 원래의 명칭 없이 바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구조를 보고 어떤 아미노산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미노산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은 그들이 외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명칭에 대한 것은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미노산은 아미노 그룹과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지 여기 R기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표준 아미노산 내에서 그러면 여기는 이 그림을 보면 얘가 카이랄 중심 탄소가 되게 되고 얘가 카복실이고 얘가 아민이 되게 되면 얘는 각각 알파 아미노기고 얘는 알파 카르복실기가 되겠지. 알파에 대한 것은 얘를 기준에 두고 보게 되면 알파 탄소가 되니까 알파 탄소에 결합이 되었다 해서 알파 카르복실기. 얘를 기준에 두고 보면 얘가 알파 탄소니까 얘가 알파 아미노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H가 되고 얘가 R그룹이 되겠지. R그룹에 얘는 지금 아마이드를 형성했으니까 아마이드를 형성한 것은 카복실이 아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아마이드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특이적으로 R그룹의 카르복실기가 알파 아미노기와 반응을 해서 얘가 아마이드를 형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물질은 카이랄 중심 탄소에 CH2가 2개가 나오고 COH가 있는 아미노산이니까 글루탐산이 되겠지. 여기다가 적을까? 여기는 이 아미노산을 보게 되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 탄소가 되겠지. 얘가 카복실이고 알파 카르복실기가 되고 여기가 또 아마이드지. 그럼 이 아마이드 또와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카복실이 여기에 있는 아민과 반응을 한 거지. 그러면 얘가 알파 아미노기가 되겠지. 그러면 H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H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H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글라이신이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된다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아미노산은 얘가 카이랄 중심 탄소가 될 것이고 얘가 알파 아미노기가 되고 얘가 알파 카르복실기가 되겠지. 여기가 R그룹이 되게 돼. R그룹에 SH를 가지고 있으니까 티올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다. 그래서 기억은 시스테인을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나머지 2개의 아미노산에 대한 것이 3글자에 대한 약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한글을 적지 말고 CYS를 적자. 다음 글루타치온에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와 반응하는 SH 작용기를 가진 아미노산인 기역이 존재한다. 이 문장은
우리 몸에서 과산화수소를 제거할 때 많은 효소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과산화수소를 직접 물로 분해하는 것은 카탈라제가 하는 기능이고, 과산화수소를 다른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얘를 환원시킬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글루타치온의 G를 쓰고, 글루타치온은 약자를 쓸 때 뒤에 작용기 TO를 같이 붙여서 써준다 그랬지, 그지? 반응을 하게 되면 물은 과산화수소는 환원되면 물이 되게 되고, 얘는 산화가 되게 되면 두 분자의 글루타치온 간에 이황화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이 된 산소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수소와 반응을 해서 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글루타치온 환원 효소로 합니다. 글루타치온에는 일반적인 펩타이드 결합뿐만 아니라 가 형태의 펩타이드 결합도 존재한다. 글루타치온에서 가 형태의 펩타이드 결합은 기역은 시스테인이 들어가면 되고, 니언 사이에 얘기를 하려니까 얘가 어떤 아미노산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나마 이제 힌트는 준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찍으면 되지. 글루탐산과 글라이신 중에 세 개인데 하나가 정해져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겠지, 그지? 근데 판단은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가 CH2가 있으니까 얘가 글라이신이면 제가 글루탐산이 될 수밖에 없겠지.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아미노산에 대한 R그룹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다 외워두자, 기억하자. 물론 너무 구조가 복잡한 것은 직접 그려라 라고는 안 할 것 같아. 대신 그림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니언에 들어가는 것은 글루탐산을 적으면 되고, 사이에 존재하는 알파 아미노기와 감마 카르복실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이다.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니까 얘가 베타 탄소가 되고 얘가 감마 탄소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를 지칭할 때는 감마 카르복실기라 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생화학은 매년 계속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생화학에 대한 것은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좀 열심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세포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지. 그림은 동물 조직에서 인접한 세포 사이에 연접 두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세포 간 통로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간은 간극 연접이라 하면 되겠지. 혹은 간극 결합. 나는 카드헤린 결합이니까 칼슘 의존성인 카드헤린 결합이 세포 내 골격과 연결이 될 때 어떤 세포 골격에 의해서 지지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 그랬지. 세포 내 골격이 미세 섬유가 카드헤린을 지지하게 되면, 카드헤린은 막관통 단백질입니다. 얘는 막관통 단백질이다. 이 막관통 단백질이 세포 내 골격이 미세 섬유가 지지하게 되면 접착 연접이라 하면 되고, 이 그림처럼 얘는 주변부에서 형성이 되어서 중심부로 뻗어 있는 것이니까 중간 섬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중간 섬유를 통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얘는 데스모즘이라 하면 되겠지.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해. 와, 나는 이 실상으로 뻗어 있으니까 미세 섬유라 할래. 그럼 결국은 뭐 자기 소신껏 하고 틀리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5가지 단어는 하면 안 돼. 나는, 내 생각은, 혹시나, 왠지, 그리고 왜,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지? 미술 시간에 미술 그림을 보면, 물론 나는 피카소의 그림을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안단 말이지. 근데 이때 나는 이렇게 해석할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떻게 중간 섬유야? 그러면 이걸 반문할 수, 이게 어떻게 간극 연접이냐고. 실제 세포 내에 막에 있는 막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을까인 거지. 전부 모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모형에 대한 것은 실제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기는 힘들잖아. 근데 여기다 대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표현했을까를 알아가는 것이지. 나는 이거 보고 미세 섬유를 할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책 저 책에 나와 있는 모형들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은 유추하고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가 형성 중심부고 이 형성 중심부에서 중심부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뻗어 있는 것이니까 중간 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간 섬유에서 지지가 되는 것이니까 대스모조입니다. 간은 전기적 화학적 신호 전달이 가능한 연접으로 이 연접의 통로를 형성하는 단백질 복합체는 단위체 A로 구성이 된다. 이 단위체 A의 명칭, 얘는 단위체를 쓰라 했으니까 단위체는 뭐라 하면 돼? 코넥신이 되는 것이고, 육량체가 되게 되면 코넥션이 되는 것이고, 얘는 단위체를 쓰라 했으니까 코넥신을 쓰면 되겠지. 다음, 나는 조직의 기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연접으로 카드헤린이 세포골격 필라멘트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접의 명칭이 뭐냐? 얘는 데스모좀이라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A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기억을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이름들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두라는 요구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생화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외워두도록 하자. 12페이지로 가서 수업 진행은 각 권마다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론을 하고 이전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은 토요일만 한다고 나와 있나? 우리 진도가 일주일에 하루 해가지고 못 맞출 것 같은데 격주로 일요일 날 보강 좀 합시다. 12페이지에 전기 음성도에 대한 것은 원자가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면 그만큼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화학 반응에서의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화학 반응은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기고 이게 화학 반응의 원리입니다. 생물 반응의 원리는 과하면 줄여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게 답니다. 화학 반응은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힘이 강하면 빼앗는 거고 힘이 약하면 주듯이 생물 또한 마찬가지 과하면 줄여서 과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부족하게 되면 채워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물 반응의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말은 힘이 강하다는 얘기잖아. 힘이 강하다는 얘기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작다는 말은 힘이 약하다는 얘기잖아.
힘이 약하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지, 그지? 그러므로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게 되면 산소가 전기음승도가 수소보다 크니까 산소가 빼앗고, H는 전기음승도가 작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빼앗기고 되겠지? 전기음승도에 대한 것은 산소는 3.5 정도가 되고 N은 3.0 정도가 됩니다. C가 2.5 정도가 되고 P와 H는 2.1 정도가 되는데, 물론 C와 H를 비교하게 되면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하면 되지. 그림 1-1에 있는 것은 이제는 각자가 보면 되고, 이 전기음승도의 차이 때문에 부분 전하가 형성이 되거나 혹은 이온화되게 됩니다. 이온화되는 거나 부분 전하가 형성이 되는 것은 원리는 같은 것이지, 부분 전하는 말 그대로 빼앗긴 빼앗았는데 적게 빼앗았는 것이고, 이온화되는 것은 완전하게 빼앗아 가지고 전하를 띠는 것이 이온화되는 것이지. 113페이지, 112페이지 아래쪽에 비공유 결합에 대한 것은 이제는 더 정리 안 해도 되겠지. 수소 결합이나 이온 상호작용, 소수성 인터랙션, 그리고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반데르발스 인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물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은 각자가 읽어보면 되고, 응집력은 같은 분자 간에 형성되는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을 응집력이라 합니다. 다른 분자 간에 형성되는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은 부착력이라 하거나 혹은 흡착력이라 합니다. 부착 혹은 흡착이라 합니다. 친수성은 물과 친하다는 뜻이지, 따라서 얘는 물에 용해될 수 있습니다. 물에 용해된다를 수용성이라는 것이지, 소수성은 물로부터 배척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반발하는 성질을 소수성이라 하고, 따라서 물과 반발하니까 얘는 물에 용해되지 못하고 유기용매에 용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용성이라 합니다. 요즘은 소수성을 친유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 친유성이라 하든지 소수성이라 하든지. 양친매성은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을 양친매성이라 한다. 그림 1-3에 대한 것은 이제는 각자가 참고하면 되고, 14페이지에 pH나 pOH는 입안에서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15페이지에 KA라든지 혹은 pKa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제는 각자가 보면 되고, P는 마이너스 로그가 P가 되게 되지.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이고,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이온에 대한 농도가 되게 되면, 생물학에서는 기본 단위가 세포가 되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세포질의 pH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pH가 측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pH가 감소가 되게 되면 이 pH의 감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pH가 감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수소이온이 들어와도 되지. 근데 수소이온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야, 양성자는. 양성자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H3 O+인 상태이지. 기본적인 상식. H3 O+인데 얘가 용매인 물을 지워버리니까 알짜반응으로 표현할 때 양성자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물론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생물은 화학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인지 모르니까 굳이 이것에 대해서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전부 무엇으로 통일해버린 거야? 이것에 대한 이동으로 다 통일해버린 것이지. 그러므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논제는 아니라 알겠지. 생물은 전부 pH에 대한 것만 사용을 하고 pOH에 대한 것은 사용하지 않더라. 마찬가지 Ka는 산해리상수지. 염기해리상수에 대한 것은 KB가 되게 되지. 이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것이 pKa, pKb가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산에 대한 것은 pKa를 사용을 하고 염기에 대한 것은 pKb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굳이 이것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 PI에 대한 것은 용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pH를 PI 등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pKa와 PI에 대한 것은 용질의 성질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질문들을 보면 너무 기본에 불충실한 것 같아요. 기본에 불충실하게 되면 그러면 내용에 대한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재를 읽어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된다는 말이 원래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 영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영어 지문을 읽었는데 독해가 안 돼. 왜 독해가 안 되지? 단어에 대한 뜻을 모르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지.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왜곡해. 왜 왜곡을 해? 생각하는 뜻이 바뀌어 있으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숙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뭔가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참 이런 거 들으면 너무 답답해.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는지를 모르겠어. 얘는 칼륨에 대한 평형전이잖아. 칼륨에 대한 평형전이를 네른스트가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한 목적이 뭐라 그랬지? 너무 오래전 일이라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나?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한다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해버리는 거지. 가장 기본적으로 안 해버리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진행이 될 수가, 서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가장 기본인데. 네른스트가 평형전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확산압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확산압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지. 근데 왜 이 말을 못 믿어주는지 모르겠어. 책에 나와 있는데 단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 뿐인 것이지. 이건 잊으면 안 돼. 평형전압은 무엇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확산압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근데 얘는 전이니까 포텐셜이지, 에너지잖아. 근데 얘는 힘이잖아. 그래서 한동안 평형전위, 평형전압은 에너지에 대한 단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힘에 대한 단위로.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과의 차이점인 거지. 원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는 에너지야.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야? 힘으로 취급을 해버린 것이지. 근데 사실은 힘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즘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이 글자는 바꿀 필요 없이 원래 에너지니까 뭐만 바꿔주면 돼? 확산압이라는 단어만 바꿔주면 되지. 확산 에너지잖아. 그래서 요즘은 확산 포텐셜이라 합니다. 뭐 에너지로 쓰든 힘으로 쓰든 상관없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보면 돼? 그냥 수치 그대로 보면 얘는 스칼라가 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전압이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20mV를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읽어주면 얘가 크다, 얘가 작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대로 숫자로 읽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얘를 우리는 한동안 뭐로 이용했다고? 힘으로 이용을 했다고. 힘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로 봐주면 돼? 방향으로 봐주면 되겠지, 그지? 여기는 확산 포텐셜이라 쓰게 되면 에너지로 봐주면 되고, 확산압이라 쓰게 되면 뭐로 봐주면 돼? 힘으로 봐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있는 확산 포텐셜이든 평형 전압이든 전부 단위를 무엇을 단위로 쓴 거야? 확산 포텐셜이든 여기에 있는 평형 전압이든 단위를 무엇을 단위로 썼냐고. 좀 답답하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수업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밀리볼트인데 밀리볼트가 뭐냐고. 밀리볼트인데 밀리볼트가 뭐냐고. 거기 물리하는 놈들이 쓰는 밀리볼트가 아니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얘도 밀리볼트 맞아. 근데 물리하는 놈들이 쓰는 밀리볼트하고는 달라. 미치겠다. 우리 과학 선생님 아니야? 왜 달라? 물리하는 놈들이 쓰는 밀리볼트하고 우리가 하는 이 밀리볼트는 다르다니까. 우리 막전압이라니까. 왜 다르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헤매는 거지. 엉뚱한 질문하고. 물리하는 놈들이 하는 밀리볼트는 지들이 정한 절대값 0이 있어요. 그 0밀리볼트에 대해서 현재의 전위가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지느냐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들이 쓰는 기준 0밀리볼트를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막전압이라고. 막전압은 무엇을 막전압이라 해? 굳이 막을 경계로 형성되어 있는 전위차, 전기 포텐셜의 차를 우리는 막전압이라 한다고. 막을 경계로 형성된 전기 포텐셜의 차, 여기를 무조건 뭐라고 두는 거야? 0. 이라 뒀을 때 이때 형성되는 포텐셜의 차를 뭐라 한다고? 막전압이라 한다고. 여기 이 X 밀리볼트가 막전압인 거야. 물리하고는 다르잖아. 물리는 여기가 0이 아니잖아. 우리는 여기를 무조건 뭐라고 둔다고? 0이라고 둔다고. 여기를 무조건 0이라고 둔다고. 여기를 0이라고 뒀을 때 여기에 값 X가 뭐가 된다고? 막전압이라고.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대한 포텐셜의 차라고.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근데 질문이 들어봤는데 칼륨에 대한 평형전압이 마이너스 90mV야.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칼륨에 대한 확산압은 플러스 90이겠네? 왜? 반대니까. 그래야지만 델타 G가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걸 구하기 위해서잖아. 내가 막전압은 뭐야? 여기 평형전압은 뭐야? 내가 인위적으로 가해준 가상의 전압인 거고, 가상의 전압을 가지고 뭐를 만든 거야? 델타 G를 0이 되게 만들어준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게 평형전압의 개념이잖아. 그럼 실제 세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확산압을 가지고 있는, 확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부호를 뭘 해주면 된다고? 믿어줘. 제발 좀 믿어줘 봐봐. 제발. 부호만 뭘 하면 된다고? 바꿔주면 된다니까. 여기서 의심쩍어 하니까 안 외워지잖아.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 제발 좀 믿어달라니까. 믿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가? 그냥 믿으면 편한데, 그냥 부호를 바꿔주면 돼.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다고? 확산 포텐셜 구할 수 있어? 알겠지? 믿어야 된다니까. 부호만 바꾸면 뭐를 구할 수 있다고? 확산 포텐셜 구할 수 있어. 그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얘도. 근데 이제 뭐라고 질문이 들어왔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90mV이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플러스 90이니까 여기다가 글자를 적어야 되지 않냐고.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그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무시해버린 거지. 어디에서 걸리는지 알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이것 때문이야. 막전화부에 대한 것은 안 해. 그리고 지 혼자 생각을 해. 그럼 맨날 내 생각은 이야.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겠어? 막전화부 자체는 이미 약속된 거잖아. 무엇을 막전화부를 한다고? 여기를 0이라 했었을 때 여기에 값이라니까. 밖에다 적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달라져 버리지. 여기가 0이 되어버리고 여기가 플러스 90이 되면 이거가 뭐가 달라? 우리는 절대값 제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0이면 이것도 차가 마이너스 90이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0이면 이것도 차가 마이너스 90이지. 똑같은 상태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응.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안 되면 생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물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물리에서 채워야 되는 거지. 안 되면 뭘 하면 된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난 지금 화학도 공부하기 싫고 물리도 공부하기 싫어? 뭘 하면 돼? 생각 안 하면 돼. 그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난 화학도 공부하기 싫고 물리도 공부하기 싫어? 뭘 하면 돼? 책을 믿으면 돼. 나는 책을 못 믿겠어. 강치기도 못 믿겠어. 뭘 하면 돼? 공부해, 알겠지? 화학책 공부하고 물리책 공부해.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 되겠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틀려,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90을 표현해 줘야지만 이것과 이것이 정반대가 될 거 아니야. 얘는 양이온이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나오는 거고 얘는 양이온이 나가려고 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니까 두 힘이 만나가지고 순힘 제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한 거야. 그냥 저거 왜 하지? 가 아니고 인지를 해야만 돼. pKa와 pi에 대한 것은 누구의 거라고? 용질의 거. 가장 기본적인 상식. pH는 얘는 용액의 성질이니까 용액의 주체는 뭐가 되게 돼? 용매가 되지. 얘는 마이너스 로그야. 마이너스 로그니까 값이 작아지면 많다가 되고 값이 커지게 되면 적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pKa와 pH를 비교하든 혹은 pi와 pH를 비교하든 값이 작다는 말이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값이 크다는 말이 수소이온 적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화학 반응의 원리는 뭐라고? 많으면 주고, 이 정말 중요한 거야. 나도 배웠어요. 여기 저쪽에 강의하면 저기는 밑에 강의할 때 화학 선생도 있고 유기화학 선생도 있고 물리 선생도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질문을 했어. 유기화학 선생이 그러더라고. 야, 강 선생, 화학 반응, 유기 반응의 기본이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 내보고. 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쉽다고. 그냥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힘이 과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긴다고. 근데 이것도 모르겠냐고 그러더라고, 내보고. 뭔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힘이 강하면 빼앗고, 힘이 약하면 빼앗기고,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쉽더라고. 생물도 똑같잖아. 장황하게 뭔가 막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지. 뭐라고 설명하면 돼? 과하면 낮춰주면 돼. 부족하면 채워주면 돼. 그게 생물 반응의 기본이잖아. 근데 모든 생물이 이렇게 해? 그지? 이렇게 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죽는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잘 산다.
근데 이렇게 못하면 뭐가 된다고? 죽는다. 이걸 뭐라 하는 거야? 병. 너무 쉽잖아. 되겠어 이제? 그러면 얘가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아? 그럼 얘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수소이온 많이 가지고 있네? pKa가 pH보다 작으면 수소이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면 돼? 그치? 용매에서 용질로 가면 되지. 너무 재밌지 않아? 그래서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로 작용하는 거야? 산으로 작용하는 거야. 아닌가? 산이 뭐야? 산이 뭐야? 수소,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미안해. pKa 값이 작으면, 그치. pKa 값이 pH보다 작으면, 말을 실수했네. 얘가 작다니까 얘가 많다가 되고 얘가 적다가 되니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것이 많다. 숫자가 큰 것이 적다. 그래서 용질이 누구에게 준다? 용매에게 준다. 그래서 pKa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소이온을 주는 것이니까 얘가 산으로 작용한다. 되겠지? 그럼 pKa 값이 크면 이제는 얘가 수소이온이 적고 얘가 수소이온이 많아. 그럼 수소이온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이니까 pKa 값이 크면 클수록 뭐로 작용한다? 수소이온을 받는 존재니까 염기로 작용한다가 되겠지. 똑같잖아. PI와 pH에 대한 것도. 얘는 누구의 성질? 용질에 대한 성질. 얘는 누구에 대한 성질? 용매에 대한 성질. 얘가 작다는 말은 얘가 많다는 뜻이야. 얘가 많다가 되는 것이니까 많으면 적은 놈인데 주면 되지. PI가 pH보다 커. 그러면 누가 많다는 얘기야? 얘가 많다는 얘기야. 얘가 많으니까 얘인데 주면 되지. 그래서 현재 PI가 pH보다 작아. 그 말은 수소이온이 여기로 갔으니까 용질은 수소이온을 잃어버렸네? 그럼 어떤 전하를 띄면 돼? 엄전하를 띄면 되지. 그래서 PI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엄전하가 강해지잖아. 마찬가지지. PI가 pH보다 크면 얘가 수소이온이 많네? 얘는 수소이온이 적네? 수소이온이 많은 놈에게서 적은 놈으로 가겠네? 그럼 용질이 수소이온을 받았네? 받으면 뭐가 되게 돼?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PI가 크면 클수록 어떤 전하를 띄는 거야? 양전하를 띄겠네? 되겠어. 너무 쉽지, 그치?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고, 이거밖에 없어. 그 이외에 P, 약속, 알겠지? H, 약속. 응. (15페이지에)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산이니까 HA 이것의 짝염기니까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POH의 경우에는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PKB가 되면 되고 로고에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이 베이스가 들어가면 되지. 위쪽에 들어가는 것은 베이스 H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엇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POH와 PKB에 대한 것은 사용하지 않더라. 그럼 베이스는 어떻게 취급할까? pH가 pKa 플러스 로고에 여기에 짝산을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 짝염기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되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얘가
pKa 값이 얘는 HA이지. 얘는 A-인 거지. 이것에 대한 pKa 값이 4.8이다. 그러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에 집어넣으려면 pH를 정해줘야 되겠지. pH가 예를 들어서 7.2라고 가정하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7.2가 4.8 플러스 로고에 HA니까 아세틱 애시드가 들어가면 되고 A-니까 아세테이트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 값 자체가 2.4가 되면 되네. 그러므로 (10에) 2.4승이다. pKa가 pH보다 작다. 얘가 수소이온이 많다. 얘가 수소이온이 적다. 이렇게 수소이온이 이동한다. 너무 쉽지 않아? 그래서 주로 존재하는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온화된 형태가 이거보다 몇 배가 더 많다. 10에 2.4승배가 더 많다. 되겠어? 얘는 베이스지. 얘는 베이스가 이온화된 형태지, 그지? 이것에 대한 pKa 값이 9.2지. 얘의 pKa 값이 9.2가 되지. pH를 7.2라 하자. 똑같이 pH 7.2는 pKa 플러스 로고에 얘가 마이너스 2이다. 고로 (10에) 마이너스 2승이다.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 형태 몇 배이다? 100배이다. 똑같잖아. pKa가 9.2고 pH가 7.2야. 얘가 많고 얘가 적어.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봤네. 되겠어. 그래서 pK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에 대한 성질이 강하다. 마찬가지 pKb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베이스에 대한 성질이 강하다. pH와 pOH 합이 항상 얼마를 만족한다? 14를 만족한다. 마찬가지
염기의 pKb 값과 짝산의 pKa 값의 합은 항상 얼마를 만족한다? 14를 만족한다. 그러면 염기의 pKb 값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짝산의 pKa 값이 커진다. 그래서 짝산의 pKa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염기는 강염기이다가 되는 거예요. 화학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산이냐 염기냐에 대한 것은 크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지. 같은 물질로 취급한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아세틱 애시드라고 표기하든 아세테이트라고 표기하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 근데 아세틱 애시드와 아세테이트는 전혀 다른 물질이잖아. 아세틱 애시드는 산이고 아세테이트는 염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보다는 새롭게 단어를 정의한 거지. 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지. 그렇지? 근데 이 산성이라는 단어가 용질에 붙으면 산성의 뜻이 뭐가 된다고? 산성, 용질, 어떤 뜻이다?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산성용질이라 한다. 그럼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해야 돼. 그럼 pH 7에서 용매에게 수소이온 줘야 돼. 그럼 pKa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7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되겠어? 염기성 용질이야. 염기성 용질은 pH 7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야. 그럼 pH 7, pOH 7에서 염기로 작용을 해야만 돼. 그럼 pKb가 무엇보다 작아야 돼? 7보다 작아야 되겠지. pKb가 7보다 작다. 근데 우리는 pKb는 안 쓴다. pKb를 쓰지 않으니까 얘는 짝산의 pKa 값이 뭐보다 커야 돼? 7보다 커야 되겠지, 그렇지? 이거 떼버리면 안 돼. 그렇다 해서 히스티딘을 산성 아미노산이라 하면 안 되지. 얘는 히스티딘이 아니잖아. 히스티딘이 뭐가 된 거야? 이온화된 상태잖아. 이해가 되겠어? 얘는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히스티딘의 pKb 값이 얼마야? 8이지, 그지? 히스티딘의 pKb 값이 8이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지. 그래서 실제 히스티딘은 뭐가 아니라고? 염기성 아미노산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 그러면 두 가지, 뭐? 라이신과 알지닌이 알겠지. 근데 생화학책을 보니까 히스티딘을 염기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에 넣었네? 그건 지 맘인 거야. 분류한 거야. 분류는 뭐라고?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염기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 적으라 그러면 두 가지 적어야 돼. 이때 염기성은 무엇이기 때문에 양전하를 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신과 알지닌이 하겠지.
되겠어 이제? 산성 용질이야. pH 7에서 산으로 작용을 하네?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자기가 수소이온을 잃어버리는 거야. 수소이온을 잃어버리니까 얘는 어떤 전하를 띈다고?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야. 그래서 산성 용질 앞에 들어있는 산성은 무엇을 의미한다? 음전하를 의미하게 된다. pH 7에서 염기로 작용하네? 염기로 작용한다는 말은 수소이온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수소이온을 받는 것이니까 얘는 pH 7에서 양전하를 띠는 놈이 염기성 용질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근데 산성이란 단어가 용액은 주체가 누구라고? 용매. 용매에 붙어버리게 되면 뜻이 다르다 그랬지, 그지? 얘는 용액인데 물이 물에게 준다. 뭔가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산성 용액에서 산성을 얻은 뜻이라고? 그렇지. pH가 7보다 작다. 염기성 용액에서 염기성을 얻은 뜻이라고? 얘는 pH가 7보다 크다. 산성 B, 얘는 B란 글자 앞에 산성이 붙었다. 이때 산성은 무엇을 산성이라 한다? pH가 5.6보다 작다. 글자가 똑같다 해서 뜻이 똑같은 거 아니지? 왜냐하면 얘는 독립된 글자가 아니잖아? 이들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외우는 거지, 그지? 몸통만 외우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 되겠어, 이제? 그래서 산성 용질에서 산성이란 글자와 산성 용액에서 산성이란 글자와 산성 비에서 산성이란 글자는 다른 글자이다, 그지? 또 똑같지? 대사 앞에 호기성이 들어가. 어떤 뜻이라고? 얘는 산소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호기성, 환경에서 호기성 얻은 뜻이다. 그렇지? 산소가 있다. 첫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와, 네가 호기성 대사에서 호기성은 산소를 이용한다 했는데 왜 산소를 이용한다가 아니냐고. 우리 이것부터 하지 알겠지. 생물은 언어잖아. 얘는 독립된 글자가 아니잖아. 이들이 만나가지고 뭐가 된 거야? 한 단어가 된 거지, 그지? 이들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 된 거라고. 서던 블라팅의 서던이 남쪽을 의미하지는 않잖아. 꼭 방향을 조절해가지고 남쪽으로 꼭 블라팅 해야만 돼?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서던 블라팅에서 서던은 DNA와 동의어잖아. 이것도 질문하더라고. 왜 서던이 DNA와 동의어냐고. 서던은 남쪽이지 않냐고.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생물을 공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에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얘기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데 자꾸 여기에서 이걸 잊어버리는 거지. 얘는 짝산에 대한 pKa 값인 것이고 원래는 pKb가 7보다 작은 것이고.
16페이지에 그림 1-4에 나와 있는 작용기의 이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두자. 17페이지에 답안을 적으려면 뭔가 글자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간혹 묻더라고. 얘는 말 그대로 OH가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OH-인 것이지, 그지? OH만 있을 수는 없어.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지. 얘가 안정화되려면 전자를 가져야지만 안정화되게 되겠지. 그래서 OH-인 것이고, 얘는 공유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 붙어 있는 OH라는 뜻이고. 그럼 1-5에 있는 개념들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들은 읽어보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비타민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에 대한 것들은 각자가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자. 비타민 B12는 얘는 적혈구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혈구의 성숙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12이고, 비타민 B12와 관련되는 것이 위의 부세포, 다른 말로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내인성 인자지. 이 내인성 인자가 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이 비타민 B12가 하는 기능이 적혈구 생성에 관여한다. 적혈구 성숙에 관여한다. 개체 수준에서는 비정상을 병이라 한다 했지, 그지? 생태계에서는 비정상을 오염이라 한다 했지. 그러면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었다.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병이 되는 거지. 누구에게? 사람에서. 히드라가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됐다고 병 아니잖아. 맞아? 이해가 됐어? 그잖아. 히드라가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었다고 병 아니잖아. 걔는 내인성 인자가 없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체군에서 정상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때 정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가장 보편적인 거.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정상으로 둔 거야. 알겠지? 되겠어 이제? 그러면 사람에서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면 비정상이더라. 그대로 따라가 주면 돼.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었어. 이것 때문에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니까 결핍이 돼.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니까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생겨. 적혈구의 수가 감소가 되게 돼. 적혈구 수의 감소를 쪽발이들이 뭐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치? 빈혈. 빈약하다. 뭐가? 혈구가. 그래서 얘를 빈혈이라 한다. 되겠어 이제?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얘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C이고 항산화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데 콜라겐 섬유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혈관벽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콜라겐 섬유가 하는 기능이다. 근데 콜라겐 섬유가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잘 안 만들어지네. 혈관벽이 뭐가 되게 돼? 약해지게 되겠지.
혈관벽이 약해져 버리니까 뭐가 돼? 쉽게 터져버리는 것이지. 이것이 괴혈병이 되는 것이지, 그지? 엽산, 비오틴, 비타민 K와 같은 것들은 장내 공생 세균으로부터 제공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더라. 심화 보충에 들어있는 나머지는 각자 한번 읽어보자. 18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